안녕하세요, 원희아입니다. 5월 저위험 리스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위험 상품 리스트를. 제가 뭐 매달 이 저위험 상품들을 리뷰를 해야겠다 하고 나서 거의 한 6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달 알아야 될 개념들 하나씩은 조금씩 넣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제 강의 이제 수강하기 전에, 이제 결제하시기 전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질문들을 보면은 이제 뭐 왜 다 안 알려주냐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영상들 그냥 쭉 보면은 그 영상들에 조금씩 개념이 녹아 있어서 공부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뭐 굳이 제 강의를 막 결제해가지고 듣지 않으셔도 영상들 쭉 따라오면은 배우는 게 있으실 테니까 도움 되실 거예요. 이번 달 영상에서는 채권 리스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CMA 통장 관련해서 얘기한 다음에 최근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지난달 거 댓글 보니까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 그래가지고 이것도 짧게 얘기할게요. 사실 이게 뭐 관심 없는 분들은 금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5월달 장외채권 리스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장외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리스크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과거 영상 안 찾아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안 들어보셨던 분들을 위해서 조금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하자면, 우리나라에는 KOFR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KOFR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KOFR이라는 지수를 만들어내서 이 지수 이름이 이제 무위험 지표라고 해요. 그러니까 위험이 거의 없는 채권들을 모아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이 정도 수익률이 나겠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24년 4월 말 기준으로 KOFR 금리가 한 3.5%에서 한 3.6%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거의 위험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에 돈을 빌려주고 짧은 시간에 돈을 돌려받고 그럴 때 이자를 요만큼 붙여서 오는 이 수준이 3.55%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장외채권 리스트를 보면은 한국투자증권에서 구매할 수 있는 삼성물산 채권이 은행 환산 이율로 4% 정도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무위험에서 4%까지 0.5%의 갭이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리스크예요. 근데 이 리스크를 좀 더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삼성물산이 망했을 때, 우리는 장외채권 투자했을 때는 만기까지 가져가는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권을 뭐 중도 환매하거나 이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년 7개월 동안 삼성물산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4%의 이율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면은 무위험 수익률 3.5%에서 4%를 뺀 0.5% 정도가 내가 감당해야 될 리스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리스트에서 키움증권에서 판매하는 롯데캐피탈 같은 경우는 5.75%, 5.88%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좀 더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신용등급이 AA 플러스니까 별로 붙는 이자율이 없는 거고, 키움증권에서 판매한 롯데캐피탈 같은 경우는 감당해야 될 리스크가 좀 더 있기 때문에 A 플러스로 좀 더 낮게 평가받은 거예요. A가 많을수록 더 안전하다, 더 믿을만하다, 신용이 높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볼 거는, 왜 롯데캐피탈은 이자율을 많이 줄까? 리스크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3.5%나 5.8%나 별로 차이가 없을 거예요. 특히 사회초년생분들, 지금 코인 투자하면 하루 만에 5% 오르고 이러는데 지금 이게 뭔 상관이야,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코인을 투자를 해도 연평균 수익률이나 긴기간 수익률로 보면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요. 뭐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했을 때 연평균 수익률이 한 7%에서 10% 나온다, 워렌 버핏의 연평균 수익률은 한 20% 정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연평균으로 장기간 봤을 때예요. 그래서 이 장기간 봤을 때 1%, 2% 수익률을 올리는 게, 직관적으로 예를 들자면 연금이 몇억 원씩 차이가 나는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꽤 차이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롯데캐피탈 같은 지금 이자율을 많이 주는 뭐 M캐피탈, 에큐온캐피탈, 한국캐피탈, 이런 데는 왜 이자율을 많이 주냐면, 부동산 PF 관련된 뭐 태영건설이나 이런 건설사들이 관련되어 있어서 이 부동산이 넘어가거나 했을 때 감당해야 될 리스크들이 꽤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자율을 많이 주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은 위험한 걸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더 긍정적인, 이게 뭔가 투자해도 괜찮을 만한 얘기도 하면은 장단점 다 얘기를 해야 되니까, 신용등급 A 플러스로 평가한 거는 회사마다 AA 마이너스로 평가하는 곳이 있고 A 플러스 평가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기마다 또 신용등급은 달라지기도 해요. 근데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회사들에서도 부동산 PF에 얼마나 노출이 되어 있는지,
뭐 익스포저가 얼마 돼 있는지, 충당금은 얼마나 있는지, 만약 테스트를 해봤을 때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이런 평가사들에서 만약에 부동산 리스크가 터져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런 회사들이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확률이 어느 정도 될 거다, 앉아서 이것만 하시는 분들이 테스트를 해서 A 플러스다, 뭐 AA 마이너스다, 뭐 A 등급이다,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한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우린 채권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적인 투자자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따지면은 자동차 정비공이나 뭐 현대차에서 연구직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우린 운전을 할 뿐이지. 현대차 연구직처럼 연구를 해가지고 엔진이 어떻고 뭐 차체가 어떻게 돼야 되고 속도가 이만큼 나와야 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걸 안 해도, 그런 걸 몰라도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투자자일 뿐이지 이거를 막 엄청 디테일하게 따지고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만 알아야 될 거는 이만큼의 리스크가 있고 부동산이나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이자율을 좀 더 주는 거구나, 이런 채권들이 어떤 리스크가 좀 있구나, 이거를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간단하게 숫자로 표현한 게, 롯데캐피탈이란 채권은 은행 환산이율로 5.8% 정도를 가져갈 수 있고 얼마나 믿을 만한지 따졌을 때는 A 플러스 정도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 이제 장단점 리스크가 정리가 되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 장단점 다 얘기를 하면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요? 말아야 되는 건가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장점이랑 단점을 다 알았는데 투자를 제가 결정해 드릴 수가 없어요. 장점이랑 단점을 다 알려드렸으면은 그거에서 선택을 하는 건 본인의 선택이에요. 왜 그러냐면 머니하이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 재정적인 상황, 뭐 상속을 받을 건지,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할 건지, 좀 리스크 있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 성향은 어떤지, 공격적인 거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이 돈 날려먹어도 멘탈적으로 흔들리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다 따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정해드릴 수 없어요. 1대1 상담 이런 거 안 하는 이유도 정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뭐 ETF 같은 거 홍보를 하거나 이러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교육만 드리는 이유가, 본인이 교육을 받고 본인이 선택을 해야지 나중에 후회도 없고 나중에 내가 더 행복하고 내 실력도 늘고 더 긍정적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제 이 표는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번 달부터는 그 안지양 블로그에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영상을 쭉 보시면 장단점도 지금 정리가 되셨을 거고 리스트도 이제 확인을 하셨을 거고, 이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CMA 얘기를 하나 할까 해요, 오랜만에. CMA는 왜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연초가 지나니까 이제 사회초년생분들이 3월에 입사를 하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이 이직을 또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재테크도 좀 관심을 갖고 이런 시기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지나니까 다들 물어봐요. CMA 통장이 뭔가요? 매일 이자를 준다는데 왜 이거는 이자를 안 주죠? 저는 이거 가입했는데 왜 이자 안 주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분류를 해드리면 CMA는 통장이에요. 그냥 계좌예요. 근데 이 CMA 통장을 예금처럼 할 건가 적금처럼 할 건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적금처럼 한다는 거는 돈을 이제 자유롭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자유적금처럼. 수시 입출금이 된다, 수시 입출식,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약속을 하고 내가 이 돈을 넣으면은 나중에 만기에 이만큼 주세요 하고 약속하고 하는 건 약정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금, 적금 분류하는 것처럼 수시 입출식, 약정식이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CMA를 약정식으로 가입했다 하면은 목돈을 넣고 시간이 지나서, 약속한 시간이 지나서 약속한 이자를 받는다, 이런 개념입니다. 수시 입출식은 그냥 내가 돈을 넣고 싶을 때 넣고 빼고 싶을 때 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리스트를 보면은 수시 입출식 같은 경우는 우리 원 CMA 노트 이런 게 3.6%를 준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내가 돈을 넣었을 때 3.6%를 365일로 나눠가지고 그만큼씩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로 넣자마자 돈을 주는 건 아니고 한 2, 3일 정도 지나고 나서 그 이자율을 충분히 줘도 되겠다, 그 시점부터 이제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장 불어나진 않아요. 근데 이제 한 3일 정도 지나면 하루에 얼마씩 이제 불어나시게 될 거다. 이게 이제 수시 입출식입니다. 약정식은 지금 한국투자증권이나 뭐 KB증권에서 3.9%, 4% 정도를 주고 있잖아요. 이건 이제 그냥 계약을 하고 CMA 통장을 발행어음이란 걸 통해서 굴려준다. 그래서 이거 가입을 하면은 4% 주겠다, 이런 겁니다. 목돈을 넣어야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거는 이자율만 가지고 비교하기는 좀 어려워요. 수시 입출식을 넣는다는 얘기는 내가 돈을 좀 뺏을 수 있는 돈을 넣겠다,
이거죠. 그래서 보통 비상금을 CMA 수십 출식에 넣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그냥 내가 1년 뒤, 2년 뒤에는 청약이 당첨이 돼서 돈을 좀 납부를 해야 된다. 결혼을 해서 아파트를 매수할 계획이어서 한 1, 2년 뒤에는 좀 돈이 필요하다. 투자하긴 애매하다. 이런 돈을 이제 이런 약정식에다 넣고 가만히 냅두는 거죠. 이건 뭐 리스크가 거의 없어요. 물론 이제 2년 정도 넘어간다 하면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제가 늘 영상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저위험 상품들 공부를 하는 건 증권사랑 친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내가 뭐 노후를 대비하겠다 하면은 진짜 은퇴가 뭐 한 2년 3년밖에 안 남은 분들 아니면은 쓸모가 없을 거예요. 은퇴하시고 나서도 내가 이제 긴 기간 투자할 수 있는 돈은 투자를 해야 돼요. 여튼 이렇습니다. 이런 구분이 되셨죠? 이제 경제 상황으로 넘어가 볼게요. 경제 상황은 길게 얘기하면 또 다 안 보실 거니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4월 달에 얘기했을 때는 금리 인하가 저 뒤에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빨리 묶어놓을 수 있는 상품들에 금리를 좀 많이 받을 수 있고 높은 금리에 있는 상품들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묶어두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 달에는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이랑 이란이랑 갈등이 좀 있었어요. 서로 뭐 미사일도 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랑 또 전쟁을 계속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런 전쟁 리스크가 있어요. 러시아도 이제 겨울이 끝나고 나서 날이 풀렸으니까 진격하겠다 이랬거든요. 푸틴도 그 선거가 끝나고 러시아에서도 싸우고 중동에서 싸우잖아요. 근데 이 국가들이 원자재, 원유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국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유 가격이 오르면 아무래도 뭐 그거를 수입해서 쓰는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이런 데서는 물가가 오를 압력을 받겠죠. 이런데 이제 원유 가격이 오르니까 글로벌 경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다 물가 상승 압력을 받기 시작했어요. 물론 지금 촬영하는 4월 29일에는 전투가 좀 소강 상태인 것 같은데 이거는 신이 아닌 이상 몰라요. 푸틴이 아닌 이상 몰라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이렇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오르면 금리는 떨어뜨리기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 같은 경우도 원래는 9월 정도에는 금리 인하를 해줘야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뭐 11월로 밀릴 것 같다라는 의견이, 그러니까 확률이 좀 높아졌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금리 높은 상품들을 가입하는 게 나쁘지 않은 선택일 거예요. 기회가 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은 버티기 힘들어지는 회사들은 넘어가거나 할 거예요. 지금 M캐피탈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에서 이걸 인수를 해서 다른 경영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전쟁 리스크 때문에 물가 압력을 받고 있고 그래서 금리가 쉽게 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4월달 것도 들어보시고 3월달 것도 들어보세요. 그럼 이제 관련된 얘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업을 만들면서 이 부분도 얘기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보통은 재테크를 하고 돈을 막 많이 굴리다 보면은 정부에 대한 원망이 아주 커져요. 왜 이놈의 정부는 도대체 이 투자 수익률을 안 높여주고 그럴까? 그렇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총선 끝났으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들어오면 다 욕해요. 투자자들은 다 이 정권도 욕하고 저 정권도 욕해요. 보통 그런 것 같아요. 비판적인 사고가 장착이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를 위해서 하나 얘기를 하자면 정부에서는 그래서 물가를 낮추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유류세 인하 이런 것도 계속 이제 지속을 하려고 하고 있고, 식품을 파는 회사들한테 식품 가격 올리지 마세요 권고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같은 것들도 넘어가지 않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비판적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얘기도 좀 넣어놓으면은 저 자신도 좀 덜 비판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가 좀 스무스하게 다음 또 호황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금리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봤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달에도 이렇게 관련 상품들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매달 한 번씩 리뷰를 하니까 경제 상황 얘기도 들을 수 있고 좋지 않나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블로그 글에 이걸 적어둘게요. 표나 어떤 뭐 CMA 얘기나 이런 거 적어둘 테니까 아래 댓글에다가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그럼 진짜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